아내 몰래 형수와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올해 63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35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늘 정직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변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도 가르쳤지요. 하지만 정작 가족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일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처리한 뒤 결과만 좋으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영숙은 그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말해요?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지.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과 모르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게는 5살 위의 형 도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형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제 학비를 보탰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형에게 양복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형은 옷보다 제 등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된다. 형은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형이 2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형은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최미자는 병실과 집을 오가며 형을 돌봤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형이 살던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 영숙과 형수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금반지와 작은 통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나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미자가 가져간 것 같아. 영숙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형수가 모신 시간이 더 길었잖아.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져가면 안 되지요.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오해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영숙과 형수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형수가 커다란 종이봉투를 안고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는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형과 형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와 영숙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형의 글씨로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속 휴게소, 강가 민박집, 바닷가 전망대, 모두 30년 전 두 부부가 함께 여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형수는 사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소들을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형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사람이 다시 여행하자고 했어요. 형은 각 장소에 편지와 음성 파일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장소에는 영숙에게 전해야 할 물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이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자 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뒤 말하면 안 될까요? 아내가 알면 더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형수는 사진첩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사진첩을 식탁 서랍에 숨겼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노을이 비치는 해안도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영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과 낚시 좀 다녀오려고. 거짓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오래된 오해를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형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 가운데에는 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는 첫 번째 여행지가 표시된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이 남긴 음성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형수가 휴대전화 화면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렸습니다. 곧 형의 목소리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같이 못 간 모양이구나. 형수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도연아, 형수 혼자 두지 말고 마지막 장소까지 같이 가줘라. 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앞유리만 바라봤습니다. 형이 아직 뒷좌석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산속의 오래된 휴게소였습니다. 30년 전에는 국도 옆 작은 매점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과 카페가 들어선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뒤편의 느티나무와 낮은 돌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형수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돌계단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형은 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형수는 형의 사진을 돌계단 위에 세웠습니다. 동서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까요? 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 상자만 확인하고요. 저는 사진 속 영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진과 같은 자리에서 새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형수와 저 사이에는 형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영숙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강가의 오래된 민박집이었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내려가자 낡은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옥수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 한복순 어르신은 형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혹시 도식 씨 부인이에요? 형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식 씨가 죽기 전에 혼자 왔었어요. 형님이 여기 왔었다고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장롱 안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못 올 수도 있다면서 맡기고 갔어요. 봉투에는 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는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에는 형이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모신 일, 가게가 어려울 때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한 일, 자신의 병간호를 하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일. 형은 그 모든 시간을 알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형은 원래 마음을 말로 못했습니다. 형수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도련님도 형님과 많이 닮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진실부터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집 마당에서 영숙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강과 노을만 보이게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낚시는 잘 돼요? 오늘은 별로야. 어느 저수지예요? 저는 준비해둔 지역 이름을 말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 낚싯대 집 베란다에 그대로 있던데요.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친구 장비를 쓰고 있어. 친구가 누구예요? 당신도 모르는 사람이야. 거짓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숙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은 뒤 딸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하다고 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수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낮에 제가 영숙에게 보낸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차량 유리창에 형수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봤을까요? 형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누구와 있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과 같이 있는 거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던 여행이 살아있는 아내와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같이 있는 거지요? 영숙의 물음에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강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왜요? 형이 남긴 부탁이 있었어. 저는 사진첩과 음성 파일, 마지막 여행지에 남겨진 물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함께 가기로 한 여행이라면서요. 그랬어. 그런데 왜 나는 빠졌어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형수와 가기 싫어할 것 같았어. 영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 대답은 들어봤어요? 당신이 반대할 게 뻔했잖아. 그래도 물어봤어야지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형님 일은 먼저 결정하고 나는 나중에 이해하라고 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 결과가 좋으면 거짓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형님과 여행 간 것보다 또 나를 빼고 결정한 게 더 서운해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를 한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민박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그만 돌아가요. 마지막 장소가 남았습니다. 저 때문에 부부 사이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형수는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형님 부탁도 여기까지만 해요. 저 역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자에는 영숙에게 전해야 할 물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아내의 오해를 풀 기회도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면 또 아내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선택도 옳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강물이 낮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박집 방바닥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형이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를 위해 침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오래도록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강가 민박집에 있어. 마지막 장소는 해송 전망대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화가 나더라도 직접 설명하고 싶어. 위치도 함께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제 옆에서 조용히 문자를 읽었습니다. 정말 계속 가시려고요?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내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렸습니다. 오든 오지 않든 선택은 영숙이가 해야 합니다. 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오른 뒤 형수가 처음으로 금반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서가 어머니 반지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하면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무슨 생색이요? 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상자 안에 그 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송 전망대는 바닷가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난 바다는 잿빛이었고 난간 아래로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단체 사진이 찍힌 자리를 찾았습니다. 전망대 관리소 옆에는 작은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번호를 입력하자 낡은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숙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형수, 그리고 형의 사진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른 영숙이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오기로 한 여행이라면서요. 영숙의 시선이 나무 상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빼고 왔어요? 형수는 말없이 상자를 영숙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와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야. 제가 대답하자 영숙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가만히 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수는 상자 밑에 놓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영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서가 직접 읽어봐. 영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봉투를 받아 전망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에 편지 가장자리가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형의 글씨로 시작됐습니다. 젊은 시절 영숙이 큰 수술을 받았던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수술 전까지 보증금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형은 제게 자신이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끼던 금반지를 형수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이 살리는 데 써라. 형수는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자 자신의 적금까지 해약했습니다. 형은 동생 부부가 미안해할 것을 걱정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형수가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영숙의 수술비가 되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상자 속 반지는 형이 몇 년 뒤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맞춘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의 편지에는 마지막 사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아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됐다. 좋은 뜻으로 숨겼지만 결국 상처를 남겼다. 영숙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랬어. 저는 형님이 어머니 물건을 혼자 가져간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냥 두셨어요? 형수는 난간 너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도와준 일을 생색내는 것 같았어. 영숙은 금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저는 형님을 10년 넘게 미워했어요. 형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알아. 말하지 않는 게 늘 배려는 아니었어.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를 안지 않았습니다. 오랜 오해는 편지 한 장으로 모두 사라질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명절마다 형수를 피했던 일과 누나 정희의 말만 믿고 판단했던 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형수도 영숙이 아팠을 때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도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일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야 할 때마다 침묵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아내의 뜻까지 대신 판단했습니다. 영숙아, 아내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는 알아요? 당신이 반대할까봐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의 대답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영숙은 한동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좋은 뜻이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하지 않을게. 다음에는 내가 화를 내더라도 먼저 말해요. 그러겠습니다. 형수는 상자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음성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세 사람이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 영숙은 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형은 30년 전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형수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진부터 찍어요. 지금요? 원래 네 사람이 찍기로 했던 자리잖아요. 우리는 30년 전 사진과 같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형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형수가 섰고 다른 쪽에는 영숙이 섰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맞추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색한 거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 버튼이 눌리기 직전 영숙이 조심스럽게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는 놀란 듯 바라보다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형수가 마지막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수가 마지막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닷바람 사이로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사람이 다시 이곳에 왔다면 고맙다. 형수와 영숙은 나란히 서서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셋만 왔더라도 괜찮다. 남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형의 목소리는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린 뒤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자야, 고생 많았다. 영수가 미자에게 너무 늦게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 도연아,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전망대에는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형수는 형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었고 서로에게 했던 차가운 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너무 미워해서 미안해요. 나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고마웠다는 말도 너무 늦었어요. 형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었으니 됐어. 영숙은 금반지를 형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형님이 가지세요.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내놓은 반지야. 내가 가지고 있어. 제가 끼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잘 보관해. 미안함으로 말고 우리가 몰랐던 마음으로. 영숙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를 내려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영숙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형수는 뒷좌석에서 형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안도로 옆으로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주황빛으로 번졌습니다. 영숙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숨기는 일 없지요? 없어. 정말이에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이 반대하더라도 먼저 말할게. 영숙은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지켜요. 그러겠습니다. 잠시 뒤 뒷좌석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도 가끔 우리 집에 와.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면 또 말없이 밥만 차려주실 거예요? 형수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먹고 싶은 것부터 물어볼게. 그 말에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숙과 형수는 매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오래 쌓아두지 않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누나 정희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금반지에 관한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형수에게 사과했고 자신이 퍼뜨린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저와 영숙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아내는 제 거짓말을 바로 잊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좋은 뜻이었다는 말로 용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일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형수 병원에 함께 갈 일이 생겼을 때도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요. 몇 달 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숙과 형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형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보다 웃음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더 솔직했습니다. 네 사람이 떠나기로 했던 여행은 세 사람이 마쳤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는 끝내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 속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늦게라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함께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함께한 시간은 남습니다. 그 시간이 비밀과 오해로 남을지, 다시 손을 잡게 하는 기억으로 남을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길을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